저희 신성 용인 사업장의 마이크로 그리드를 어떻게 구축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이걸 어떻게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지금 뽑아서 그 에너지 자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성 ENG는 1977년도에 신성 기업사로 출발을 해가지고 클린룸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물류 자동화 2007년도에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2008년도에 세계 기업을 분산시켜가지고 신성 솔라 ENG FA가 상장 기업으로 들어갔다가 작년도 12월 14일 날 세 회사를 다시 머지시켰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머지시켜서 사명을 신성 ENG로 바꿔서 새로운 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이제 5개 사업장이 있고요. 본사에 한 500명 정도가 지금 헤드쿼터에 근무를 하고 있고 스마트 팩토리, ENG 공장에 자동화 공장을 좀 하고 있고요. 물류 자동화 FA 공장 그리고 음성의 모듈 공장과 철강의 태양전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무래도 그 ENG 쪽이 클린룸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 공장에 가 있는 데는 종속적으로 꼭 쫓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계 주요 지역에 지사와 지점진화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솔라 사업을 하는 솔라 시스템에서 아까 하나 대표님께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전체적인 밸류체인을 좀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은 미들 스트림에서부터 다운 스트림까지의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에 이 정도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게 한 4개의 업체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한화가 이 전체적인 밸류체인을 가지면서 세계적인 회사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도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걸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ENG 사업인데 ENG 사업은 주로 이제 FFU라고 천정 설비를 만드는 데입니다. 이거는 아마 세계적으로 퍼스트 티어일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반도체 사업과 같이 성장을 했지만은 지금 1년에 한 18만 개 정도의 FFU 필터 유닛을 생산하고 저희 회사의 사실 캐스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FA 사업부가 있는데 이거는 주로 반도체 장비들 뿐만 아니라 설비들, LCD나 OLED 전체의 조립 공장을 턴키로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쪽은 주로 매출이 중국에서 한 90%, 85%, 90%가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고 아마 우리나라 이제 시설 투자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중국 시장하고 베트남 시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전적으로 하고 나가려고 하는 것은 스마트 팩토리하고 마이크로 그리드를 하는데 요번 올해의 그 클린 에너지 기반의 스마트 공장의 고효화 운영 시스템 개발 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7월까지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플랫폼과 또 마이크로 그리드 사실 스마트 팩토리에서 마이크로 그리드가 하나의 세그먼트입니다. 그래서 둘이 연관되지 않으면은 스마트 팩토리라는 어떤 용어를 쓰기가 좀 거북하지 않나서 이 마이크로 그리드와 스마트 팩토리에 접목을 시킨 하나의 운영 시스템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을 중국 과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제 회사 소개를 잠깐 드리기로 하고 분산적인 마이크로 그리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표를 좀 많이 보셨을 텐데 MIT 랩 보고서에서 보게 되면은 주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회 인프라에서 커뮤니케이션하고 트랜스포테이션, 에너지 분야에서의 3, 4차 산업을 일어나갈 액티비티가 무엇이냐. 근데 에너지 분야에서는 리뉴어블 에너지하고 DR, 마이크로 그리드 세 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2030 에너지 산업 확산 전략을 세워서 전체적인 어떤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 가지고 키워드를 만들었는데 그때도 마이크로그리드, 2차 전지, 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과연 이런 것들의 공동주파이 뭐냐? 여기에는 마이크로그리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이크로그리드가 대세고 마이크로그리드를 어떻게 형성해서 전력 사업에 컨트리뷰션 할 것인가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분산전원이란 것이 무엇이고 또 마이크로그리드라는 것부터 정의를 좀 내리고 그것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한전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이런 방식이죠. 발전해서 송전하고 배전하고 그다음 이제 수용가로 들어가는 어떤 집중적인 방법 그리고 앞으로 나가는 이제 분산전원 방식에서의 분산 형전원이라고도 말합니다만은 이렇게 로컬라이즈돼서 발전원을 지역에 두고 하는 그런 발전 방식. 이제 우리나라 전기법상에는 정의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설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아니면 CHP라든지 마이크로 CHP라든지 퓨얼셀 여러 가지가 붙을 수 있고 신재생 에너지는 아니지만 디젤 제네레이터도 붙을 수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잠깐 여담입니다만 제가 가나를 가느라고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옛날에는 비행기 안에서 프로젝션으로 영화를 봤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승객들이 하나의 영화를 보고 나는 좋아하지도 않는데 영화를 봐야 되는데 이번엔 제가 에어프랑스를 타고 물론 카드 다 있습니다만 내가 모니터에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고 제가 프랑스를 가는데 두 편의 영화를 보고 갔거든요. 바로 그런 개념이 이런 분산전원의 개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가 요구가 되는 전력을 쓰고 아까도 전력의 선택권이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분산전에서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트렌드가 아닌가. 이제 분산전에서 전력 공급자의 측면, 또 소비자의 측면, 또 시장 측면에서는 좀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그리드라는 거를 미국의 DOE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이거는 이제 하나의 제어 가능한 단위 작동하는 분산 설치된 발전 저장 부하의 집합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발전을 하고 저장을 하고 로드가 있는 거를 그걸 연결하는 것이 마이크로그리드다. 이것이 또 이제 오프 그리드나 이제 온 그리드에서도 이제 함께 적용을 하는 이제 그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실 그 마이크로그리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고 이미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된 게 아마 밀리터리 캠프에서부터 먼저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대학이라든지 또 지방자치단체들로 마이크로그리드를 형성을 하고 있고 또 이런 CNI 커머셜 앤 인더스트리얼 쪽에서도 마이크로그리드를 형성을 해서 조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편익은 다른 것보다도 도합이 있는 곳에 전력이 발전이 있다는 것이 가장 에피셔시가 좋은 거고 가장 옵티마이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이크로그리드라는 것들이 우선 에너지의 효율 향상이라든지 또 신뢰도 또 아까 이제 소비자의 선택 이런 문제 청정 에너지의 증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에너지원이 발굴이 되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의
확산에 이제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사실은 안 원장님께서 만드신 걸 제가 사실 세비쳐 왔습니다. 근데 허락을 받고 제가 세비쳐 온 겁니다. 지금의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 전력 에너지 시스템이 어떻게 갈 것이냐. 한번 이 표가 너무 잘 돼 있고 그림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제가 자주 이렇게 사용을 해요. 죄송한데 제가 익숙지가 않아가지고. 우선 지금 발전 분야의 전력의 백분을 담당하는 이제 한전 같은 이제 화력이나 원자력, 가스 터빈 발전소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부를 담당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이제 분산 전원 부분이 형성이 돼서 분산 전원 부분이 바로 이제 소비자하고 이어지는 이런 어떤 그런 형태의 그 전력 산업이 변화가 오지 않겠나. 또 각각의 어떤 밸류체인이 기존의 밸류체인이 파괴되고 새로운 어떤 밸류체인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혁신은 지금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만 지금 한전의 우산 밑에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지금 늦어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들은 이미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이크로 그리드를 형성을 하면서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 VPP 같은 것들을 형성해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전력의 세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룰라폰을 갖다가 왜 셀룰라폰이라고 하는지 다들 아시겠지만 그 중계소가 하나의 셀이거든요. 그러면은 중계소 내가 부산까지 전화를 건다면은 그 수 없는 셀을 거쳐서 갑니다. 근데 전력 산업도 마이크로 그리드와 같은 셀 형태의 유니트의 독립적 전원이 형성이 되고 한전이라는 계통이 이 셀을 이어준 형태의 송전 계통이나 배전 계통이 갈 경우에 그 송전의 증가 없이 지금의 시설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사실 지금 한전의 설비에다가 신재생을 결합하다 보니까 지금 아까 차 대표님 말씀드린 용량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지역 단위별로 어떤 구역별로 마이크로그리드화돼서 독립적인 전원을 한다면은 단지 그 한전 전기를 메이크업을 해줄 수 있는 능력만 가지고 있고 서로의 인터쉐이킹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그리드의 확산이 앞으로 우리의 신재생 에너지의 확산과 결부되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은 이제 피지컬하게 설치하는 데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전력계통을 한 사람으로서의 전력계통에서의 마이크로그리드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이 마이크로그리드가 어떻게 전력에서 컨트리뷰션 할 것이냐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쪽 분야에서 많이 보신 분들은 이 캘리포니아의 덕커브라는 거를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이게 태양광이 뜨는 아침에서부터 오후 4시까지 캘리포니아에는 태양광이 발전하기 때문에 기존의 부하에 공급하는 부하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커브가 오리와 같이 생겼다 해서 덕커브라고 그러는데 지금 낮에는 이제 이렇게 태양광이 발전함으로써 발전사 입장에서는 전력 수요가 줄어드는 거죠. 그 대신 이 저녁 시간대에는 한 13기가 원자력 발전소 13개 정도가 풀 출력을 해야 됩니다. 3시간 내로. 이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출력을 내려면 이미 이때부터 프리 히팅을 해가지고 가동을 하고 있다가 이때 올려줘야 되는 손실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극단적인 시간적 부하 변동에 따라서 불확실성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태양광 시설이 증가하면서 계통에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지금 전력연구소에서도 이미 이거에 대해서 제가 페이퍼가 나오고 한국에도 이미 더 커브가 발생되기 시작했다라는 이제 레포트를 보기 시작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통 운영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버틀넥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ESS와 에너지의 융복화, 수요 관리, 신재생 에너지의 전력 거래, 실시간의 전력 이용 이들이 선행돼야 될 것 같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이크로 그리드의 구축과 에너지 프로시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되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올 이런 덕커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계통이 아이솔레이션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부터 들어올 수도 없고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독일은 사실 25% 30% 신재생 에너지 독립을 했다고 그러지만 불란서에서 원자력을 사옵니다. 벨기에에서 원자력을 사오고 필요할 때는 유럽은 다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슈퍼그리드라고 하는데 슈퍼그리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계통 운영에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0% 정도만 신재생이 들어간다면 계통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ESS와의 에너지 융복합과 마이크로그리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융복합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제 PV와 ESS의 융복합인데 제가 지난달에 일본에서 저희들하고 이제 상담하기 위해서 와서 제가 일본에 이 제도가 이렇게 개선된다는 걸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근데 일본은 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난 다음에 많은 태양광을 보급을 했는데 지금 와서 계통의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태양광의 많은 보급으로. 그래서 얘네들이 낸 아이디어가 이 방식인데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50km 정도가 분양이라든지 투자로 한 50km, 우리나라는 한 100km 정도인데 50km에 많은 태양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350km를 증설시켜가지고 토탈 300km를 증설시켜서 350km의 태양광과 ESS 사실 890입니다만 제가 ESS를 설치를 했고 판매하는 전력은 ESS는 50km만 판매합니다. 나머지는 낮에 충전을 시킵니다. 그러고 24시간 동일한 방전을 시킴으로써 계통에서 볼 때는 이 발전소는 50km짜리 구동되어 있는 발전소입니다. 이게 태양광 발전소가 아니고. 그래서 일본은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럴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CP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정적으로 받을 수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법규에는 350km를 붙였다면 인버터 300km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PCS를 놓아서 ECS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낮에 충전 시간 태양광이 발전되는 시간에는 배터리를 충전을 해야 됩니다. 이때 계통에 컨트리뷰션을 못하고 16시간 이후 때부터 방전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좀 모순이 되어 있고 또 이것처럼 태양광이 발전을 해가지고 ES까지 충전해서 방전하는 거를 라운드 트립 에피션시라고 하는데 이 정도가 80%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가 90%가 한번 좀 제도적으로 한번 가야 될 문제점이 많습니다. 한전에서 사실 이렇게 하는 제도가 AC만 지금 메이저링 할 수 있지 DC를 메이저링 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없다. 그래서 지금 한전 내규상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좀 빠지는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아까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테슬라의 파워를 호주에 설치해 놓고 나온 어떤 페이퍼인데 우리가 태양광만 설치했을 때 한국에서는 그리드를 64%의 그리드를 쓰죠. 한전전기를 여기 까마귀 이제 한전 그리드인데 여기에 ESS를 넣었을 때는 그리드 전압을 8%만 쓴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8% 한전전기를 쓰게 되고 근데 이 정도를 가정에 설치한 한 1,2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전체적인 태양광 비용이. 자 그러면은 이렇게 확산을 하면서 태양광과 신재생 에너지를 좁은 데가 아니고 지붕이나 이런 공장 같은데 이런 데 설치하면서 확산되면 개통도 안정되고 한전의 전기도 줄이는 이제 그런 방향이 아닐까 될것 같다.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용인 사업장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실험을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쭉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ESS 리네가를 설치돼 있고 공장에 전체적으로 한 7개의 세그먼트가 있습니다. ESS 리네가가 500대로 2개로 나눠져 있고 지금 루프에 360km 정도의 태양광이 있고 이쪽에 250 정도의 태양광 그리고 이제 50km의 태양광 이쪽에 태양광이 15km가 EV카를 충전한 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요 캐노피에 태양광과 ES를 설치해서 요 현관에 쓰는 전기를 다 커버를 하고 있고 지금 가로등도 저희들도 마이크로그리드 엮어가지고 ESS와 같이 쓰는 실험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번에 태양광과 ESS 가지고 공장에 기저부하를 쓸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한전전기를 메이크업하는 전기를 써보자라는 걸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공장이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 공장에 매전하는 것과 내부의 옥스 파워를 쓰는 거로 해서 현재 작업률 한 50% 정도를 내부 작업을 하고 있고 350kg를 매전을 해서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좀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태양광의 이제 분산 전원을 가지고 ESS와 결합해서 우리가 이제 프로슈머가 되는 거죠. 태양광을 해서 ESS에 충전을 하고 또 이쪽에 손해 전기를 쓰고 여기서 남는 전기를 매전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업적 기저부하를 제공하고 잉여 전력을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행법에 걸려가지고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개선이 돼야 되는 장점이라는 생각이 있고요. 오늘 이제 최근 요금 최적화를 위한 이제 DR이죠. 한전 싼 전기 저희가 한 38원 정도 됩니다. 야간에 전기를 충전하는 전기가 그걸 충전을 했다가 피크 컷하고 기저 부하 전기가 요금 비쌀 때 방전을 시켜가지고 부하 커팅을 하면서 전기 요금을 줄이는 그런 방법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50kg짜리 정부 지원을 받아서 지금 손해 전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 230kg를 전기 손해 전력으로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한전에 매전하는 이제 프로듀서 입장에서의 이제 루프에 있는 거를 REC 일종으로 받고 지금 한전에 매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운전에 대해서는 수동적 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에너지 프로덕션 앤 오퍼레이션 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산량, 온도, 또 기후, 또 날씨, 또 제조 설비의 이런 것들을 전체 통합해가지고 이거를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케줄 아시다시피 배터리는 충전과 방전을 동시에 못합니다. 충전할 때 충전하고 방전할 때 방전해줘야 되는데 이 수요 관리의 최적 연산 알고리즘을 만들어가지고
운전하기 15분 전에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최적화의 운전 모드를, 그러니까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배터리 쓸 것이냐, 태양광 쓸 것이냐, 한전전지 쓸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매절할 것이냐, 그때의 최적치를 분석해서 최적화시킴으로써 전력 요금을 저희들은 한 10%에서 15%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내년도 6월까지 안정화를 시켜서 공장용 마이크로그리드에 대한 좀 정식으로 한번 찍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그래서 그 신재생 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시스템에는 분산 전원이 있고 마이크로 그리드가 답이 아닌가. 그리고 바로 여기에는 에너지 프로슈머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은 현재까지 전반기에 두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비즈니스가 결국은 프로슈머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 프로슈머에 대한 어떤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제 신성이고 마이크로그리드와 리니어 에너지를 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한 회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은 신재생 쪽은 아니고 오늘 발표한 리스트 중에서 유일하게 에너지 데이터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지금 신재생이 무엇이든 전부 다 우리는 서플라이 입장에서만 고려를 하고 있고요. 과연 우리가 디맨드 입장에서 어떤 비즈니스나 어떤 그런 밸류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봤는가라고 생각하면 좀 미진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희가 한국 법인은 60명까지 갔다가 20명을 줄이고 지금 40명이 나와 있고요. 글로벌하게 지금 70명인데요. 오히려 미국하고 일본의 인력을 계속 늘려가는 상황입니다. 한국 시장이 이만큼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며 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인터넷 오브 에너지, 에너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컨트롤 L을 눌러가지고 풀 슬라이드를 보는 것이죠. 그래야 이게 잘 넘어갈 것 같은데. 이거 안 눌러져? 이게 옛날 자료인데? 자료가 안 되네요. 새로운 자료가 훨씬 더 여기 계신 분들께 임팩트가 있을 텐데, 그러면 옛날 자료가 변하겠습니다. 제가 미트 오브 나싱이라는 말을 좀 죄송한 게 슬라이드가 전부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법인이 파월되어 있다 보니까 계속 한국 슬라이드를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영어로 준비했습니다. 미트 오브 나싱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려볼게요. 계량기 집에 가서 보세요? 네. 보세요? 대단하신 분이네요. 계량기 누가 좋아할까요? 한전이 좋아하나요? 한전 과금 때문에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렇죠. 그게 국민들은 계량기 안 보죠. 도둑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민방위나 판단하는. 그래서 계량기는 100년 동안 집 밖에 있었습니다. 계량기는 개인 정보죠. 그죠? 그러니까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것이 바로 사고의 틀이 깨져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 보고 에너지 줄이라고 자꾸 하는데 what to the next.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계량기 달려있는데 집안에서 총량만 그래도 15분 단위로 주는 데도 있고 안 주는 데도 있고 그런데 어쩌라고 뭘 줘야 되죠? 아무도 안 알려주죠. 그죠? 내가 전기를 어떤 가전기기를 껐다 켰다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껐다 켰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량기는 아무짝도 쓸모없다는 겁니다. 에너지 인포메이션은 조금만 우리가 신경 써서 가공하고 데이터를 인포메이션으로 만들고 비해리고로 만들면
사람들인데 굉장히 가치가 있는 정보라는 것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데이터는 뭐 전력에서는 듣기가 별로 불편하시겠지만 전력에서의 독점이 아니죠. 계량기에 미터링의 데이터는 누가 생성을 하고 있는 거죠? 피플이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빌딩용으로만 쓰고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용품 중에 한 개밖에 쓰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량 정보는 에너지 데이터는 국민 겁니다. 소비자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보는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이 데이터를 받아야 될 가치가 있는 거죠. 권한이 있고 자격이 있는 겁니다. 특히 비하인드 미터를 한번 보실까요? 오늘 여기 풍요하고 서플라이 입장에서 디맨드 사이드에서의 어떤 제너레이션을 얘기를 안 하시기 때문에 비하인드 더 미터에 대한 컨셉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계량기를 미터링을 하기 위해서 미터링 전단 유틸리티가 관장을 하죠. 그렇죠. 미터 후단에 이런 유틸리티가 관장을 안 합니다. 관심도 없고요. 왜냐하면 전단에서 빌링만 해서 과금만 하면 목적을 달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터 후단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솔라, 가정용 솔라가 있고요. 앞으로 제일 비싼 가정기기가 뭐가 될까요? 제일 비싼 가정기기. 배터리가 되겠죠. 1,000만 원짜리 배터리가 될 거고요. 5년밖에 못 씁니다, 이것도. 그렇죠? 수명이. 그러니까 가장 집에 비싼 가정기기는 배터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정기기가 스마트화지죠. 스마트 어플라이언스로 바뀌는 거고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전력회사는 유틸리티는 관심도 없고 데이터를 수집해 본 적도 없고 수집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디맨드 사이드에서 컨슈머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이 데이터라는 겁니다. 빌링 데이터는 컨슈머인데 중요한 데이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비하인드 미터의 데이터에 관심을 쏟아야 될 시대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멈춰서 없는 일들이 생겼죠. 그리드 디펙션이라고요. 이제 소비자들은 그리드로부터 빠져나갑니다. 언제든지 그리드에 디펜던트 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드 디펙션이 일어날 거고요. 그것은 네 가지 엔티티가 있는 겁니다. 뉴 엔티티가 있고요. 여기 지금 솔로 하시는 분이나 리뉴얼 사는 분들 다 뉴 엔티티잖아요. 그렇죠? 여기 리테일러들이 들어올 거고요. 어그리게이터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하인드 미터 문제, 세 번째 문제는 프라이스 연동하는 거죠. 미국이 한 시간마다 한 번씩 전기요금이 바뀌니까 누진세가 필요 없죠. 그렇죠. 시장에다가 가격을 맡겨버리면 되지. 왜 레귤레이션을 만들어서 누진세를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가격은 이제 프라이스에 리스판시 받을 수밖에 없고 가격은 에너지의 가격은 시장에 맡겨야 되는 메커니즘에 바뀌고 있고 이미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고 2020년부터 일본도 프라이스에 연동합니다. 리얼타임 프라이싱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제 기껏해야 TOU 정도, 그렇죠? TOU 정도를 지금 할까 말까 잘 완벽하게 지금 TOU를 적용하지도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리얼타임 프라이싱에 신경 써야 될 남들이 하니까 이제 우리도 해야죠. 그렇죠? 먼저 나가지 못합니다. 다음은 슈퍼그리드 이야기죠. 슈퍼그리드를 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 대통령도 슈퍼그리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제는 국가 간의 전력의 거래가 일어날 거라는 거죠. 국가 간 거래가 일어나려면 그리드가 연결이 국가 간으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해관계가 있죠. 무슨 이해관계가 있냐면 데이터의 흐름을 추적하지 못하고 모달의 프라이싱이 달라지는데 가격을 어떻게 책정할 거냐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컨플릭이 생기는 거죠. 그럼 뭐가 중요하냐? 디맨드 사이드의 데이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 모달 프라이싱이 가능한 거죠. 리저널 프라이싱이 가능한 거죠. 한국과 미국과 한국만 해도 부산에서 남쪽에서 전기가 한 60% 생산이 되는데 수의 60%는 수도권에 일어나고 국상조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전기요금 조금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트랜스미션 비용부터 해갖고 노멀 프라이싱 자체가 굉장히 낮은데 왜 수도권까지 전기 나가지고 그 비용을 부산 지역에 있는 남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 전기요금을 더 부담을 해야 되죠?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멀 프라이싱, 리저널 프라이싱. 이건 이제 국가 간의 문제가 생기면 더 심각해지겠죠. 저는 세 가지 문제점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맨드 사이드에서는 비하인드 더 미터의 문제가 생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켓 사이드에서는 디맨드가 탄성이 없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여기 다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파워 시스템이 한번 인터벌에서 인젝션 하려고 하면 몇 미리세컨에 돌아가시는 건 아시죠? at least 20 미리세컨 단위로 돌아갑니다. 근데 마켓에서 빌링을 세러먼트 정산을 하는 것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인지 아세요? 5minut입니다. 5분에 돌아가는 거죠. 네. 5분 이내에 작동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디맨드 리스판스가 한국에서 수요 관리 사업을 하는데요. 계량기 못 씁니다. 그렇죠? 별도의 매저먼트 디바이스를 구축하고 있어요. 5분 이내에 데이터를 측정하기 위해서. 왜? 마켓이 5분 단위에서 셀러리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량이 15분 단위, 30분 단위. 자, 그러니까 서플라이하고 디맨드가 싱크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니까 디맨드가 서플라이에 따라서 일라스틱스를 가질 수 없는 거죠. 탄성이 없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리드 디텍션이 일어날 거예요. 서플라이 사이드에서는. 참 편하네요. 저희 회사는 요즘 그러면 알파고 때문에 저희 회사가 내세우는 코어 컨피던스가 상당히 식상해 버렸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2013년에 쓰는 용어입니다. 저희 회사는 인공지능하고 엣지 컴퓨팅하고 클라우드 컴퓨팅하고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하고 빅데이터 애널리틱스를 키 코어 컨피던스로 가져간다고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그때는 신선했는데요. 작년에 2세들이기 때문에 신선한 용어가 안 되어버렸네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70명의 인력 중에 파워를 한 사람은 전기를 한 사람은 단 2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가 다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대부분 다 수학자예요. 수학자, 통계학자, 컴퓨터 사이언스, 디자이너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방송국에서 시나리오 작가를 하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때문에 에너지를 갖고 스토리텔링 해야 되기 때문에. 미션은 심플하죠. 데이터를 커넥트하고 콜렉트하고 애널라이즈하고 프레딕하고 그리고 그거를 퍼스널라이즈해서 사람, 피플을 즐겁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저희 미션이에요. 그런데 이걸 해보니까 정말 콜렉트하고 커넥트하는데 170억을 썼어요. 돈 투자 받아가지고 여기다 다 쏟아봤어요. 데이터를 모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저는 컴퓨터 전공을 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어마무시하게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잡는데 4년 반이 걸렸어요. 지금 데이터 센터 짓겠다고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여기에 발목잡혀요. 이 스케일러블리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에너지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하고 틀려요. 통신 데이터는 쉬워요. 이벤트가 발생할 때 데이터를 모으는 거잖아요. 에너지 데이터는 심리성입니다. 끊어지면 안 되는 데이터예요. 끊임없이 데이터를 계속 잡아둬야 되는 이런 플랫폼의 어려움이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데이터 센터 짓고 클라우드 플랫폼 만들겠다고 하는 많은 회사나 유틸리티들이 여기에서 발목 잡혀서 아마 한 발짝 나가기가 어려울 거다. 여기에 4년 반을 쏟아부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인코더 영역은 라인 더미터입니다. 서플라이 쪽 손 안 될 거예요. 그리 가고 싶지도 않고요. 여기 보니까 서플라이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 고생하는 영역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전혀 니치 마켓이고 아직도 사람들이 열려있지는 디맨드 사이드에서 승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려고 어떻게 세 가지 문제점을 제가 제시했는데 이를 어떻게 풀 것인가. 1992년에 스마트 미터를 제가 개발했습니다. 한국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정말 엉터리로 개발했더라고요. 정말 잘못 개발했어요. 왜냐하면 카피를 지휘하고 지면서에 미터를 카피하다 보니까 정말 숨어있는 기능은 카피를 못하고
비슷하게 흉내를 내서 만든 계량기가 스마트 미터고요. 우리나라의 스마트 미터는 스마트 미터가 아닌 거죠. 전자식 전력량이에요. 그러면 하나의 기능을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미국은 유틸리티가 계량기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디맨드 이벤트 알러트하고요. 리얼타임 프라이싱하고 피크 타임 프라이싱 신호를 계량기로 보냅니다. 그러면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계량기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서비스를 할 수 있고요. 디맨드 리스폰스를 할 수도 있어요. 어그리게이터. 우리는 계량기하고 전력에서는 전혀 통신하지 않아요. 검침으로 데이터도 또 안 읽어가요. 요즘. 가정용.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망고적이 쓸모없는 게 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미국 데이터, 미국 계량기는 1초 데이터를 줍니다. 언제든지 내가 리콰이어를 하면요, 리얼타임으로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15분이 맥시멈이에요. 더 이상 못 주죠. 이제 리얼타임 프라이싱으로 미터를 바꾸려고 그러면 계량기를 통째로 받아들여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는 스마트 미러를 리인벤트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제대로 된 계량기를 다시 발명하고 싶다는 게 목표고요. 두 번째는 비하인드 더 미터의 데이터를 콜렉트하겠다. 지금 300테라 정도를 모았습니다. 300테라의 데이터는요, 유틸리티가 70년간 모은 데이터의 양입니다. 검증 데이터. 이거를 단 2년 만에 데이터를 콜렉트했고요. 그 다음에 오픈 플랫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아마 관심이 조금 디멘트 쪽에 없으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홈페이지 오면 API가 다 공개되어 있고요.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데이터를 가져다가 앱을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하실 수 있어요.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단 하나만 하면 돼요. 다음 서자인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승인만 받으십니다. Everything 다 클리어하게 오픈되어 있고요. 그래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거죠. 인코드가 LG 플러스의 IoT 앱홈의 미터링이 저희들 인코드 프로덕트는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리얼타임으로 정보 제공하고 있죠. 그런데 인코드는 뒤에 없잖아요. 플랫폼으로 숨어 있는 거고요. 서비스도 KT도 마찬가지예요. KT는 KT 서비스 하는 거고요. LG는 LG 플러스 서비스 하는 거예요. 소프트뱅크 저희들 손정희 씨가 투자를 했지만 손소프트뱅크 소프트뱅크 이런 거 서비스를 할 거예요. 인코드로 전혀 애나통이나 쓰지도 않고 그래서 오픈 생태계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좀 전에 말씀드린 오픈 시스템, 오픈 플랫폼이고요. 누구든지 들어와서 API를 시큐리티에 대한 어프로만 받으면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서비스를 해서 그 서브스크라이버, 그러니까 컨슈머인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불편하네요.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 이거 배터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정말 안 먹어요. 저희들 프로덕트 포트폴리오는 플랫폼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애널리틱스 엔진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IoT 디바이스 갖고 있고 나머지 콘텐츠입니다. 앱하고 웹. 그러니까 옴니 시스템, 옴니 채널이죠. 앱으로도 볼 수 있고 웹으로도 볼 수 있고 포털로도 볼 수 있고. 말하는 것보다 발표하는 시간이 더 넘기는 시간이 더 걸린 것 같은데. 플랫폼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very device가 전부 다 플랫폼에 연결될 수 있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데이터가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 저희들 지금 아마존 걸 쓰고 있습니다. 아마존 클라우드를 쓰고 있는데 AWS로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여기는 중요한 데이터가 없어요. 로우 데이터만 있습니다. 로우 데이터만 있어서 개인정보로 여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는 저희들 차병원 사거리에 저희 건물의 9층에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온프레미스 클라우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그쪽으로 수집이 되고 거기서 인공지능 엔진을 가지고 돌리고 그래서 애널라이즈 된 다음에 그 데이터를 오픈 플랫폼으로 오픈 API로 열어주죠. 열어주고요. 열어주고 그러면 서드 파티들이 들어와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단에 있는 서드 파티에 LG 플러스가 있고 KT가 있고 소프트뱅크가 있고 미국의 어리바인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기시고. 디바이스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맨 위에 있는 저쪽 왼쪽 맨 위에 있는 게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프로덕트이고요. 밑에 있는 건 일본에서 판매하는 프로덕트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스마트 미러에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국은 직비나 이런 걸로 와이어리스로 데이터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전 승인 하에 공인을 뜯어야 됩니다. 공인을 뜯어서 유선으로 연결을 하는 게이트웨이가 있어요. 저게 디맨드 리스판스에 쓰고 있죠. 그래서 공인을 해체한 다음에 연결하는 유선 방식으로 한국은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미국은 직비로입니다. 그래서 와이어리스죠. 그러니까 계량 옆에다 보면 10대 계량기가 좀 직비로 와이어리스로 쫙 읽어서 쫙 뿌려줍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500원짜리 동전 한 3개 정도 두께로 되는데요. 여기 온도 센서, 습도 센서, 라이팅 조도 센서, 그 다음에 가속도 센서, 그다음에 모션 센서. 그 다음에 이렇게 센서를 4가지 센서를 하나로 집어넣어서 가정에서 언제든지 붙여서 사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에너지 데이터 아큐펜시라고요. 사람이 그 집안에서 활동할 때 어떤 그 비헤이버를 우리가 패턴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에너지 데이터만 갖고 완벽하게 될 줄 알았어요.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액큐레이시를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센서를 개발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의 아시겠지만 특히 일본 사람들은 CCTV 엄청나게 싫어하는 거 아시죠? 집안에 CCTV 달아놓고 감시하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데서 체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센서가 너무 작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서 갖다 붙여서 자석을 붙이듯이 붙여서 센싱을 해서 데이터가 어디로 가냐면 미터로 옵니다. 미터가 허브 역할을 해요. 그래서 블루투스로 데이터를 전부 미터가 개발이 난 다음에 그걸 플랫폼으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서비스를 앱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게 사실 디맨드 리스판스가 국민 DR 플랫폼 사업자로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10만 가구 정도가 국민 DR 플랫폼에 좀 연동이 돼서 파일럿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리상 리얼타임 데이터가 모니터링 되고 있다는 거죠. 계량기 13,500개 됩니다. 계량기 3번 데이터도 보일 때 저희들은 13,500개가 들어오는 거죠.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심리에서 끊어지지 않고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고요. 자, 이거를 해야 디맨드 리스폰스를 보조 과정에서 여기서 이제 서플라이 쪽으로 이렇게 주시니까 여러 가지 이제 리소스들은 굉장히 스테이블 패턴을 가질 수가 있지만 가정의 패턴을 예측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리얼타임으로 패턴을 분석하지 않으면 레지던셜 가정의 데이터는 분석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사실상 현실이고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껐다 켰다 하면 바로 알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컨슈머는 만족하지 않죠. 그렇죠? 이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넘겨주시게요. 에너지 브렉다운입니다. 왜 그러면 초에 15번이나 되는 데이터를 왜 모으고 있는 거야? 뭐가 필요한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운전만에 센서 한 개 달려있죠. CT 한 개 달려있습니다. 저 데이터를 리얼타임으로 컬렉션한 다음에 밑에 합성된 집안에 쓰고 있는 모든 에너지 데이터의 썸이 들어오죠. 그럼 그걸 인공지능 그 딥러닝을 통해서 신호를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해서 냉장고 얼마, 세탁기 얼마, 에어컨 얼마 이렇게 분류를 해주죠. 그래서 센서 한 개를 가지고 이렇게 에너지 브렉다운을 합니다. 이걸 디세그레이션이라고 그러고요. 그렇게 해서 앱에는 당신 집은 지금 냉장고가 몇 프로 쓰고 있어, 에어컨을 몇 프로 쓰고 있어 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죠. 그렇게 해야 에너지를 뭘 줄여야 되는지 알잖아요. 우리 집에서 전기가 뭐가 많이 먹는지를 이렇게 해줘야 아는 거 아닌가요? 모든 센서를 또 다 스마트 플러그 붙이듯이 다 붙일 수도 없잖아요. 플러그 한 개 3만 원 하면 10개만 해도 얼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니까 가장 값싼 방법으로 소프트웨어 처리를 하죠. 물론 액큐레이시는 들어가죠. 액큐레이시는 지금 저희가
100만 가구가 되면 한 95%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지금 10만 가구 정도가 돌고 있기 때문에 한 85% 정도 놓치는 가정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UX 디자인을 휴대폰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지금 사용량이 나오죠. 바로 누르면 요금으로 환산이 됩니다. 요금이 돼서 오늘 사용량, 기대점, 그다음 포캐스팅, 이번 달 말에 얼마 나왔고 문신세가 몇 단계로 들어갈까 포캐스팅하고 있고요. 하루 24시간 집에서 에너지 사용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전기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간단한 데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죠.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헤비 포밍을 해야 되는 거죠. 재미있는 게 저희들 방펜이 한 1000분 정도, 1000가구가 방펜인데 특히 제주도에 있는 분들이 방펜들이 많이 생겼어요. 24시간 눈이 떠 있는 동안 에너톡 이 앱을 보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살겠다. 헤비 포밍이죠, 그죠? 그런 일을 있고요. 다음은요. 아까 그 패턴이 되게 중요해요. 미래부에 계신 뭐 언론에 계신 기자분인데 여성분이에요. 근데 에너텍 광팬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를 방문하셨길래 이걸 어디다 쓰세요? 그러니까 지금 답이 남편이 미래부에 계신 국장님이세요. 그래서 남편 출퇴근 감시하는 데 쓴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전화로 나 10시에 들어왔어 하고 전화를 하면 그런데요. 근데 에너지 패턴을 보면 새벽 2시에 들어왔대요. 아주 재미있는 거 그런 일들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자생적으로 생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디맨드 리스폰스죠. 지금 수요 어베이라들이 지금 15개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수요 반응을 하기 위해서 내일 몇 시에 꺼진다고 하면 리파이어를 어떻게 하죠? 노티피케이션을 전화로 하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작은 부하들이지만 10만 가구, 20만 가구를 전화로 할 수 있나요? 이메일로 할 수 있나요? 대응하기 되게 어렵죠. 모바일로 해야 되죠. 전력 거래소에서 노티피케이션이 오면요 모바일로 쫙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몇 시 전기를 얼마를 줄이면 매저를 해서 그걸 전력 거래소에다 대입해 주죠. 그러면 인센티브가 나가겠죠. 지금은 이제 제도가 없어서 인센티브를 못 주니까 서울시가 저희들인데 스폰싱합니다. 복지기금 3억을 줘서 에너지를 줄이는 분들이 그 복지 기금을 통해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세금 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LG U+가 스폰을 하죠. 이렇게 해서 전기를 줄이면 LG U+는 통신요금을 깎아줍니다. 많이 깎으면 깎으신 분이 한 5,800원까지 통신요금을 인하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빠른 시간 내에 정부에서 국민디아를 활성화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정부에서 인센티브가 나와서 그 인센티브를 전기를 줄이는 분들에 돌려줄 수 있는 구조로 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게 디맨드 리스폰스에 바로 노티피케이션을 주고 액션을 취하는데 1시간 반 동안에 줄이는 평균 에너지 양이 17%였습니다. 10만 가구. 그 다음에 1년 전 에너톡을 달고 1년 전부터 1년 동안 데이터를 측정하니까 평균 6%를 줄이셨어요. 7%를 줄이셨어요. 실제 데이터입니다. 사람들이 디맨드에서 에너지를 눈으로 리얼타임으로 보니까 자기 습관을 바꾸면서 에너지를 줄이는 거예요. 그게 무려 7%예요. 우리나라 2천만 가구 다 하면 엄청난 양이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그렇게 기대하죠. 다음은 LG 플러스 KT하고 저희들 가지고 케어 서비스가 합니다. 지금 모래화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독고사잖아요. 돌아가시는 거 빨리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에너지 패턴하고 저희들 센서 한 개를 이용을 해서 독고사를 찾아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이건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17% 줄였고 디맨드 리스폰스 하는 동안 그다음에 에너지 평균 17%가 1년 동안 빠졌다. 다음에 여기 빠졌네요.
중요한 슬라이드가 몇 장 있었는데 말로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서비스는 아마존 알렉사가 연결이 됐습니다. 구글 홈도 연결이 됐고요. IRTT도 연결됐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생태계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앞으로 앱을 안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카카오톡 보면 메시지 팝업 뜨면 그것만 보고 그냥 갔잖아요. 안에 들어가는 거 귀찮잖아요. 이제 사람들이 앱 보는 것도 귀찮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번 달 말에 전기요금 얼마 나와? 이렇게 하면 알렉사가 대답해요. 지난주에 전기 우리 집 중에서 가전기기 중에 뭐가 전기 제일 많이 먹었어? 이렇게 하면 대답을 해주고요. 이런 것도 되겠죠? 우리 남편 몇 시에 들어왔어? 이런 것도 돼요. 답을 해주겠죠? 그래서 알렉사하고 아마존하고 연결이 됐고요. 저희들이 보시면 컨트롤이 없잖아요. 원격에서. 물론 한국에선 삼성하고 스마트 가전기기가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격에서 그럴 수는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미국은 IFTT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저희들한테 스타트업인데 같이 연동을 해서 원격에서 네스트 온도 조절기, 그 다음에 에코이즘 온도 조절기 다 원격에서 제어가 가능하고요. 가전기기도 거의 다 작동이 됩니다. 거의 다 작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여러 디바이스들이 원격에서 리얼타임으로 데이터를 보고 원격에서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DR 플랫폼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지금 스타트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올리바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저도 저렇게 굉장히 오래 했지만 DR 플랫폼 중에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하고 저희들하고 연동을 해서 같이 저희들 미터링 데이터를 쭉 올려주는 디마인드 리스폰스 플랫폼에서 돌고 서비스를 같이 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 서비스를 받고 있는 미국의 전력에서는 PG&E하고 SDG, 그 다음에 SK,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 세 개의 전력회사가 저희 그 에너포하고 앱을 통해서 웹을 통해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서플라이 쪽에 계신 분들이라서 이쪽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기회를 주셨길래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질문 뭐 있으시면 질문 안 되겠죠, 그죠? 시간나? 질문은 쪽지에다 써주시면 그렇게 한걸로 나중에 질문 주시면 제가 대응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뭐 좋은 발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 2부 세션은 그리고 한국 기업의 과제와 도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3020 또는 2035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생각하신 것처럼 한국의 기업들이 이러한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와 어떤 또 도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지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IEA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 문제도 별거 아니다. 뭐 이렇게 크게 요약된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뭐냐면 우선 디맨드 쪽에서 보면 에너지 디맨드 쪽에서 보면 세계 경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2% 정도 평균 성장률을 보면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에너지는 필요하다.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2006년도에 세계 인구를 약 62억 명을 보는데 2030년에 세계 인구가 82억 명이 될 거다. 그다음에 1인당 쓰는 에너지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에 따라서 에너지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는 수요가 입장에서는 필요하다. 공급적 측면에서 어떻게 되느냐?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에너지 주 공급원이 결국은 퍼슬 퓨얼이 아니냐. 퍼슬 퓨얼에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뭐냐면 언젠가는 퍼슬 퓨얼은 고갈된다는 문제가 하나 존재한다. 이게 하나의 문제고 두 번째는 퍼슬 퓨얼을 쓰게 되면 결과적으로 환경 문제가 존재하지 않느냐. 그러면 환경 문제가 해결되고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를 찾아서 써보자.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각국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각국이 개발해서 신재생 에너지 목표를 써서 공급 사이즈를 늘려나가는 쪽인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 두 가지를 정책 당국에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많은 자료들을 검토해본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에너지의 공급 소스를 뭐로 할 것이냐, 원자력으로 할 것이냐, 퍼슬 퓨얼 쪽으로 할 거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할 것이냐. 요 공급 쪽의 소스를 뭐로 할 거냐가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키포인트 중 하나가 되고 두 번째는 이미 공급되어 있는 이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관리하느냐.
이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나오는 리포트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공급 사이드와 디메이드 사이드 그리고 에너지 정책 측면에서는 뭐로 에너지를 공급해서 에너지 믹스라 말을 많이 씁니다만은 하고 결과적으로는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근데 제가 하나의 재미있는 거는 이런 걸 봤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에너지의 최종적인 엔드 프로덕트는 뭐냐? 에너지의 엔드 프로덕트는 뭐냐? 대부분의 엔드 프로덕트는 전기더라는 거예요. 전기. 그럼 전기가 어떤 성질이 있냐? 전기 에너지는 세 가지 성능이 있더라. 첫째, 에너지는 생산과 동시에 없어진다. 두 번째, 에너지는 공급자와 수요자에게 일방적으로 보낸다. 세 번째는 쓰는 지역과 공급 지역이 다르다. 이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에너지 저장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큰 측면에서 세계 에너지 구조는 빌딩에서 개인이 3분의 1 쓰고 교통에서 3분의 1 쓰고 산업에서 3분의 1 쓴다. 이 3분의 1씩 쓰는 거를 어디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산업은 줄일 수 없고 그리고 가정도 줄일 수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트랜스포테이션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컨버스전 엔진에서 전기 엔진으로 가는 것이 또 하나 앞서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나머지는 관리와 효율을 통해서 에너지의 에피시언시를 높여나가는 전략이 어떠냐. 이런 게 아마 큰 그로벌하고 매크로하게 흘러가는 에너지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발표하신 내용들을 보면 태양광 에너지 소스에 대한 플랫폼이고 그 다음에 또 풍력 에너지 소스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활용하는 문제는 분산조는 그 다음에 에너지 그리드 이거는 또 수요 관리 측면이고 또 우리 인코아 쪽에서는 그걸 소비자 측에서 어떻게 만족하게 할 수 있느냐 한쪽이 되고 그리고 에너지 저장 쪽에서는 2차 전지 이렇게만 오늘 다양한 주제가 논의가 되기 때문에 오늘은 우선 발표를 안 하신 한 두 분의 코멘트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오늘 패널들 중에서 꼭 다른 패널들이 하신 말씀이라든가 발표 중에 말씀을 못 하신 분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한 2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분들이 2분씩 써버리면 프로로부터 질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질문도 한 2분의 1로 요약해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책상 위에 포스트잇이 있기 때문에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질문을 적어주시면 선별해서 질문자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그 효성중공업의 CTO로 있는 우리 박승용 우리 CTO께서 오늘 발표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발표를 들어보시고 한국 기업의 과제와 또 도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분 해야 된다고요? 우선 짧게 해주시면 좀 말씀드립니다. 네. 네, 짧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사실은 지금 회사에 온 지 7년도 안 됐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삼성에서 일을 했는데 기술원에서 뭐 기술도 개발했지만 제가 기획을 한 10년 했어요. 그래서 뭐 여기 오늘 나왔던 그 주제들을 그때 당시에 벌써 다 뭐 연구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 메인 필드는 이제 소위 ICT, 특히 커뮤니케이션 쪽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여간 그 IT 분야에서 한국이 소위 얘기하는 그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그 ICT에서는 다 잘하시는 대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트랜지션이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뭐 전략적으로 굉장히 잘했다는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한국의 인더스트리들이 그 소위 버스를 잘 타서 뭐 스마트폰 이런 데서 세계를 리드한다 할 수 없죠. 애플이 리드를 하고 있고 그러나 거기서 뭐 잘 타니까 하드웨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지금 소위 그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에 성공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죠. 그 경험을 가지고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인더스트리들이 이 옆에 동네 그 ICT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성공했는데 우리도 좀 저렇게 성공을 해보고 싶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효성에 왔는데 효성은 일렉트리시티 전기 쪽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회사 내에서도 그렇고 전기 분야 우리 저 최종홍 사장님께서 아까 이제 그 소위 하여간 그 디맨드 사이드에서 굉장히 이노베이티브한 그 어프로치를 하고 계시지만 최 사장님도 보면은 백그라운드가 컴퓨터 전공하시고 그래서 제가 약간 그 전기 분야에서 이 소위 이런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이 올 거다라고 저는 딱 회사에 들어오자마자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논리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회사 내에서도 그렇고 또 전기 산업계, 전기 특히 학계 뭐 잘하시는 대로 뭐 한국전력이 우리나라 전기 분야에서 다 중추니까 그거 얘기해 보면 야 이게 참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7년 만이 지난 지금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도 했지만 이제 그쪽 이 소위 에너지 분야의 트랜지션 그리고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이 일어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반대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반대는 안 하시는데 뭐 사실은 태양광 여기 차 사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너무 사실은 늦었지 않았나 이런 사실은 그리고 또 가장 핵심되는 것들이 이제 그 스토리지 아닌가 스토리지는 아직은 기회가 좀 나와 있고 그래서 약간 지금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이거를 인식하고 무엇보다도 마인드를 좀 바꾸고 이렇게 하면 뭐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그 스토리지를 기반한 그리드의 변화 같은 거는 앞으로도 뭐 10년, 20년 동안 계속 소위 그 혁신이 일어나고 또 그것이 적용되고 할 거기 때문에 저는 기회가 굉장히 많다. 근데 여전히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마인드의 변화. 이게 이제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이라는 건 말은 굉장히 쉽게들 하시는데 제가 요 말만 하고 끝낼게요. 삼성 있을 때 제가 이제 기술원의 그 연구 기획을 맡아서 했기 때문에 뭐 텔레비전 뭐 모든 분야에 대한 걸 기술 혁신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거 얘기했는데 그때 90년대 말에 반도체는 이미 90년대 초에 성공을 했지만 90년대 말에 기술 뭐 개발을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시장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많이 계획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이 소니를 텔레비에서 이긴다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어느 날 보니까 저기 소니를 이기고 1등이 됐어요. 근데 왜 1등이 됐는지를 몰라요. 한참 뒤에 이제 경영학자들이 이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트랜지션이 어떻게 된 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거구나 하고 아는데 unfortunately 삼성 내에서는 그 성공한 거를 가지고 잘 반추해서 더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IoT 이런 거 요새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옛날에 성공한 그 방정식이 그대로 적용은 안 돼도 거기서 뭔가 레슨을 받았어야 되는데 별로 레슨을 그러니까 막 성공을 하고 그 다음 거 막 그냥 뭐 만들어서 팔고 이러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 성공한 거를 정말로 잘 한번 되돌아보고 특별히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최 사장님이 그렇게 아주 실천하시고 계시니까 이게 실리콘밸리에서 전기차와 에너지와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와 이런 것들을 리더십을 갖게 되리라고는 저도 사실은 전혀 예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돌아가는 거 보면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ABB 알스톰이 전기 분야에서 세계 3강인데 소프트웨어 회사인 여기 열거된 뭐 아마존을 비롯해서 여러 회사의 대회전이 벌어질 텐데 누가 이길 거냐? 소프트웨어 회사가 앞으로 이길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하면 한국 내에서 그 얘기하면 전혀 안 믿는데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으로 한국이 진짜로 제대로 에너지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카피 exactly 어디를 실리콘밸리를 좀 카피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
문재인 정부가 새로 들어서서 목표는 정했지만 어떻게 하면은 굉장히 사실은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굉장히 그 코어가 없어요. 목표만 있지. 그래서 저는 그걸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박성용 CTO님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요약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가 변화의 시기다. 그래서 기술 개발하면 인크리멘탈이 아니라 디스트럭티브한 기술 변화 시대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다져보면 한국에도 기회가 있다. 우리가 HTV에서 선곡했듯이 이런 거를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뭐 추가적인 질문이 나오면 또 다시 하도록 하고요. 발표를 안 하셨던 우리 이준신 한국전력연구원님의 이준신 박사님 또 간단한 질문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전력에 근무하고 있는 이준식입니다. 제 표기가 안 돼 있어가지고 저는 참고로 한국전력에서 연구원에서 지금 신재생고 ESS 그룹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하신 내용들이 다 제가 지금 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들을 발표를 해주셨고 또 석학들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참 배운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원래 하던 일은 이제 풍력 쪽에 회사 풍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해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서남의 2.5기가 그 그림을 제가 책임하에 이제 그려놨죠.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딜레이가 많이 돼가지고 열병도 많이 났었는데 이제 뭐 실증자들이랑 공정률이 한 30%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국 사람들은 그려놓으면 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 정권에서 2030년까지 20%를 한다고 딱 정해놨는데 일정을 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연습한 거고 앞으로는 이제 그려놓은 거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 7, 8년을 제가 신재생을 하면서 느낀 건데 기술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은 다 있고 그걸 이제 어떻게 응집하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판에 석학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이렇게 드라이브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만 있으면 뭔가 좀 할 수 있지 않나. 우리 국내 에너지 가지고 그리고 거기 플러스 해가지고 잘 그 로드맵을 그려가지고 국내 시장만 여건을 잘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그 세계를 선도하기 전에 굉장한 작품들이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배터리도 뭐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소재 기술도 없는 게 없고 그다음에 생산 기술도 있기 때문에 아까 두 가지만 이런 에너지를 잘 모아서 누군가 컨트롤 타워를 쓰는 대장이 하나 좀 잘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분이 좀 국내 시장을 잘 재편하고 그다음에 제도나 정책만 잘 만들면 앞으로 뭐 2030년에 20%가 아니라 더 이상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짧게 하라고 할 말은 되게 많은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이준신 박사님은 뭐 기술도 있다. 그다음에 뭐 이미 노드맵도 그려져 있다. 강력한 드라이버를 갖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게 아니냐. 근데 많은 기업들은 한전이 그 컨트롤 타워 또 수요도 창출하고 컨트롤 타워가 되어주기를 바라는데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준신 박사님의 하실 일이 아마 신재생하고 ESS가 또 이게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 일이 더 많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잘 좀 리드하셔서 정부가 정책을 드라이브할 수도 있고 또 수요 기업인 한전이 정책 역할을 잘하면 아마 의외로 우리 기업들이 따라올 수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최대 지역체가 저는 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ESS 문제만 하더라도 서안산에 ESS를 한전이 이렇게 설치함으로써 또 6,800억을 ES 스토리지 분야에 투자하겠다. 이런 거를 들음으로써 우리 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힘을 얻고 수요처가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개발한다. 그런 측면에서 한전이 정부와 잘 협력을 해서 드라이버이자 좀 컨트롤 타워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말씀 나왔으니까 10초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한전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지금 제가 공기업에 있으면서 딜레마가 있는 게 있습니다. 너무 나가면 너무 나간다고 욕하시고 공기업이 동네 국가니까 그 다음에 안 오면 일하는다고 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역할 분담을 좀 이렇게 디파인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는 해라. 근데 이걸 하지 말아라. 근데 그거 없이 예를 들어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기술 개발을 많이 하면 쟤네들이 다 헤쳐먹네. 그렇게 말하시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않고 저기 정부에서 지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쟤네 뭐 하는 거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합의돼가지고 한절 역할을 정확히 해주시면 개인적으로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우리 질문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뭐 어느 누구는 좋습니다. 우리 한전도 좋고 여기 계신 분들도 의견을 줘도 좋고요. 민간 주도로 태양광 발전 시장에 민간 주도인 태양광 발전 시장에 한전이나 발전 공기업 이 시장이 참여하는 게 민간과 공기업의 경쟁 구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게 바람직하냐? 이 질문이 요지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태양광 사업에 민간이 주도로 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공기업이 들어오는 게 바람직하냐? 이런 질문으로 지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공기업은 워낙 설립 목적에 맞게 송배전이나 이런 쪽에 치중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발전 자회사는 또 민간에서 만든 PV 이런 제품들을 구매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질문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 이준신 박사님 좀 대답을 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뭐 이게 한 이슈로 떠오르는 건데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직원들과 그 독일이나 이런 데서 처음에는 스몰 사이즈로 이렇게 갔다가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전기료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투트랙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으로 가고 그 다음에 작은 사이즈로 가고 그러면 10메가 이상 같은 경우 그런 경우 같으면은 한전이나 이런 데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뭐 그걸 다 하면 또 사교체들이 또 이렇게 진출하는데 큰 장애 요소가 되니까 어떤 쿼터제를 해가지고 어느 이상 안 하고 작은 사이즈는 건들지 않고 이런 투 트랙으로 가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상공이공 전략에도 미트가 되면서 그 다음에 민간인들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고 뭐 그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정부도 그런 식으로 정책을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뭐 다른 여기 패널 중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뭐 얘기 주시면 민간 입장에서 이 태양광을 바라볼 때 지금 공기업에서와 민간 기업의 지금 어떤 경쟁이나 어떤 마켓을 쉐어링한다는 건 굉장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공기업의 목적이라는 것은 세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해서 그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자본을 민간한테 파급시켜줘야 될 어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장을 잠식하는 게 아니라 이 시장을 성장하게 도와줘야 되는 게 공기업인데 공기업이 그런 시장까지 들어온다는 얘기는 어떤 자본 경쟁 체제에서 맞지 않는 거 아닌가. 그래서 공기업은 아까 말한 어떤 플랫폼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체제로 가고 거기서 받은 수력이나 얻은 것들을 민간인한테 파급시켜주는 그런 역할 분담을 해야 되지 작고 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규모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주로 이제 발전이나 이런 공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의 기술, 운영 기술, 또 설계 기술, 또 이런 것들이 민간 기업에 어떻게 파급돼 가지고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공기업의 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또 의원님들 이렇게 되면 또 디베이트 디베이트 되는 형국이 돼가지고 시간이 엄청 오버될 것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이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 같이 이야기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과거 한참 전부터 계속 이제 한전이 발전사업에 들어오는 게 맞냐 안 맞냐 이거 많이 있었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한전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크게 뭐 개의치 않겠다는 생각이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도 이 발전 사업을 개발하고 이거를 끌어나가고 또 서로 경쟁하고 이런 거는 민간 업체도 뭐 수천 군데가 지금 서로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뭐 한전 하나 들어오고 또 뭐 각종 공기업들이 더 하고 말고 해봐야 뭐 플레이어 몇 더 늘어나고 말고 이런 정도 차이기 때문에 크게 전체 경쟁 구도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오히려 그거 들어오자마자 갖고 머리를 썩이지 말고 오히려 한전 같은 곳은 뭐 송배전을 사실 한전이 책임지고 있고 아까 발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한전 송배전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신재생을 더 확대하는 데 있어서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한전은 그거 하시고 뭐 발전 사업 하시고 송배전 오히려 더 신경 써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발전 공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오히려 만약에 정부 측에서 푸시를 한다 그러면 한전이나 발전 공기업들을 더 푸시를 해서 야 1년에 한 1기가씩 해봐라 이렇게 좀 확 푸시를 해주시면 오히려 그걸로 한국에 있어서의 태양광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부 쪽에서 잘 판단하셔서 적절히 밀어주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뭐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신재생 들어오면서 망해서 단순히 지금 있는 형태를 놔두고 뭐 용량을 조금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망 자체의 근원적인 옛날에 스마트 그리드를 했지만 옛날 개념의 스마트 그리드 가지고는 대응이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ESS 그다음에 마이크로 그리드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해결해야 될 게 무지하게 많은데 그 한국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그거에 대한 거는 예를 들어서 한전 같으면 전력연구원 그다음에 전기연구원 이런 데 모여서 할 일도 많고 거기에 또 투자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망 쪽에 대한 그 부분의 청사진 이런 것들이 좀 먼저 좀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 이렇게 간단히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단점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키우고 기술력을 확보를 하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의 에너지 기업들하고 경쟁력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도 일정한 기술 수준을 갖추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냐. 그리고 국내에 미숙된 시장을 확장을 시키고 기술력을 쉐어할 수 있는 측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하면 어떤 정부나 어떤 제도를 뒷받침해서 그렇지 않은 민간 기업의 부당한 또 불공정한 경쟁이 국내 내수 시장에서 일어난다면 이런 것도 우리가 막아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아마 좀 논란의 요지는 있을 것 같고 또 장단점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토론이 한참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우리가 여러분 진행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질문은 한전이 AMI를 통한 사업을 한다. 그러면 한전이 에너지 데이터를 모아서 한전이 서비스를 하면은 우리 최종호 사장님께서 하고 있는 에너지톡은 경쟁력이 없어진 것이 아닌가요? 이런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최종호 사장님 전력 회사가 제대로 하면 그렇겠죠. 근데 제가 미국 얘기를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한데요. 저는 아까 밖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계량기 보급하면 안 됩니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계량기 스마트 미터를 계량을 빠른 시간 내에 양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우선 계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전이 데이터 게더링 해야 되죠. 제대로 된 스마트 미터를 한전이 보급을 하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충분히 전력회사가 데이터를 게더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봐야 되겠죠. 우리가 비하인드 미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량기는 미수형 계량기와 관수형 계량기 우리는 나눠져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아파트 문화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 한 동에 한전 계량기는 한 개밖에 안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민수 계량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돈을 주고 사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유물이지 전력회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하인드 미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정에서
미터 후단에 있는 일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파트 같은 데서는 동 단위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개별의 가정의 집의 데이터는 전력회사가 지금 모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거죠. 또 무척의 권한도 없고요. 그래서 스마트 미터가 개량이 돼서 양방이 되면 가정의 데이터까지도 전력회사가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에너톡이 망할 거냐? 그렇지 않죠? 그렇게 되면 저희는 사업을 게이트웨이 사업으로 전환을 할 거예요. 그래서 게이트하고 플랫폼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또 만들 수 있는 그게 스타트업입니다. 그걸 피봇이라고 그러거든요. 언제든지 피봇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인프라만 제대로 전력회사가 잡아주면 미국은 이미 그렇게 잡고 있죠. 미국은 잡고 있고 그래서 제가 내일 한전 전력연구원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건의를 하고 있는 게 기왕 계량기는 지금 3만 원짜리로밖에 가정이 안 되니까 그거를 10만 원짜리로 만들어서 하라라고 하면 한전이 구매도 안 할 거고 그러니까 계량기를 미터는 3만 원 이내의 센서만 기능만 존재하게 만들고 데이터는 메시 네트워크를 통해서 게이트웨이에서 데이터를 끌고 와서 클라우드나 플랫폼으로 올라오는 구조로 그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엣지 컴퓨팅이 되고 포그 컴퓨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만 분산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분산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분산해서 데이터를 분산한 데이터를 전력회사에서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져가는 구조로 탈바꿈을 하면 오히려 생태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오히려 생겨서 서비스를 크리에이티브하게 만들어가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회사가 그거를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돈을 벌려고 덤빌 수 있는 사업자들이 많이 생긴다. 또 다른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 요즘 한전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진정한 플랫폼 사업자의 그림을 제대로 그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다 한전이 다 할 수 있어. 내가 다 할게 하면 그건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거죠. 그건 독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생태계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어주는 게 플랫폼인데 한전이 그거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엣지 컴퓨팅이랑 무슨 컴퓨팅이라고 엣지 컴퓨팅? Fog, F-O-G. fog. Yeah, fog.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걸도 보면은 다른 것을 포기해도 데이터는 포기를 못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같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2012년도에 빅데이터가 한참 우리가 모든 경영의 화두로 올라왔는데 우리나라의 빅데이터의 문제점은 공공기관의 빅데이터 자체를 플렉스하지 못하고 유용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 하나 등장하고 또 이거에 가장 또 보틀렉은 우리가 개인 정보 보호하고 어떻게 이게 상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에너지에 관련된 데이터를 우리가 이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정부뿐만 아니라 한전이 중심이 돼서 좋은 플랫폼을 갖춰주면 그 바탕에 많은 소프트 업체들이 우리 에너지의 효율화하는데 좋은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전력회사 관련해서 한마디만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본하고 미국에서 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전인데 전력회사인데 무조건 네가 하는 사업을 내 나라라고 종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퇴로를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일본은 작년 4월 달부터 뭐가 됐죠? 판매하고 소매가 자료가 됐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 딜이 있어요. 전력회사가 금융사업하고요, 가스사업에 진출하는 걸 허락해줬어요. 통신사업까지. 그래서 동경전력이요, 가스사업 할 수 있어요. 통신사업도 할 수 있고요, 금융사업 합니다. 금융사업을 이미 시작했어요. 한전이 2조 4천억이라는 돈을 지금 쓸 수 없으니까 금융사업을 못하니까 어디다 맡기죠? 미래에셋에서 놔두잖아요. 그런 식으로 금융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금융사업을 맡기는 구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한전 전력회사가 판매하고 소매를 인간의 내놔야 생태계가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전력회사는 뭐가 되냐면 ISO가 되고 있죠. 그렇죠. 시스템 오퍼레이터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MO, 마켓 오퍼레이터가 되고 그거를 어설끼를 잡고 나서 생태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소매 판매 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소매 판매를 자유롭게 경쟁을 시켜놓고 대신 딜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스나 다가스한테 진출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본처럼.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좋은 말씀도 많이 나오고 토론할 주제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시간을 뭐 4시 반까지 끝내라고 했는데 10분이 벌써 지났습니다. 혹시 그 객석에서 질문지는 못 쓰셨지만 꼭 이거는 질문을 하지 않으면 오늘 집에 가서 잠이 안 올 것 같다. 혹시 이런 질문 내용이 있으시면 한 분이나 2분 정도 받고 토론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또 있으신가요? 자, 없으시면 또 혹시 우리 여기 판넬 중에서 아까 발표하신 내용 중에 또 다른 못 하셨다든가 또 우리 지금 데일리 한국이 정말 이렇게 좋은 세미나를 열어주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꼭 표해야 되겠다든가 뭐 말씀 있으시면 좀 이렇게 좋은 예, 제가 오늘 뭐 차세대 변제료만 얘기 드리다 보니까 뭐 많은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다른 주제 발표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서 생각하는 게 사실 국내에서는 ESS가 수출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얘기들이 너무 국내만 상황에만 이렇게 좀 이렇게 제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이미 글로벌화돼 있는 뭐 코아 최사님도 계시고 또 하나는 이미 또 그렇게 돼 있고 아까 이미 쓴 풍력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가 어떤 에너지도 그 산업적인 어떤 색깔을 띄기 위해서는 결국은 글로벌라이즈 되지 않으면 또 수출이 되지 않으면 저는 참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음에는 좀 어떻게 우리 에너지 산업을 수출 주도용으로 가져갈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태양광, ESS 또 뭐 이 풍력, ESS 또 기타의 어떤 그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패키지로 모아서 OD 사업이나 또는 코이카 사업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플랫폼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또 다른 분꼭 한 말씀. 방금 저 글로벌라이제이션 말씀드려서 비슷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는 약간 좀 거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수를 좀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라이제이션은 이제 하나 같은 경우는 큐셀 원래 본사가 중국이었어요. 중국이었다가 본사를 독일로 옮겼다가 최근에 본사를 서울로 옮긴 건데 한국이 상당히 뭐 다들 부지런하고 뭐 인허가 이런 것도 좋고 뭔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상당히 효율성도 높은데 좋아서 온 거예요 한국으로. 근데 지금 한국의 이 태양광 시장은 세계적으로 가장 작은 시장 중에 하나인 거죠 지금. 이렇게 된다면 하나로서는 더 증설을 하고 한국에서 더 비즈니스를 키울 필요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다시 하나로서 하나 입장에서는 더 좋은 시장을 찾아서 떠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거는 여기에 바탕을 두고 내가 뭔가를 계속 수출하고 그 떡은 계속 한국에서 먹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 한국 내에서 충분한 아까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는 충분한 생태계가 한국 내에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업체들이 다시 한국을 떠나서 다른 쪽으로 가겠죠. 뭐 베트남 뭐 어떤 쪽 이렇게 갈 테니까 하여튼 이 대목은 정말 우리가 한국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도 한국 내수를 살려야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마무리를 하지 않더라도 달 뭐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산업정책을 한 30년을 했는데 우리 LG하고 삼성이 TV 클라치 그 시장에서 디지털 TV를 할 때 치열하게 국내에서 엄청난 싸움을 하겠습니다. 싸움을 해서 이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나가서 됐고 선진국 사람들이 한국이 어떻게 50년 동안에 그렇게 경제 발전을 이루었지? 라고 요약해 보니까 많은 요인이 있지만 두 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는 한국이 대지향적인 정책을 세웠다. 수출 지향적인 정책을 세웠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모든 제도 자체를 대외 지향적으로 맞게 글로벌화 시켰다. 이게 아마 요약된 것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도 3배 정도 큰 시장이지만 일본의 전자산업이 세계적인 IT 업체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내수시장 1억 2천, 3천의 내수장을 포커스를 맞춰서 모든 제도를 맞췄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코멘트를 하고 싶은 거는 WEF가 월드 이코노미 포럼입니다. 그래서 다보스에서 매년 연초에 모여서
당해년도의 세계 경제를 전망하는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모인 그런 포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볼 때 WEF 그 뭐의 약자죠? 월드 이코노믹 포럼.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본의 2011년에 후쿠시마 사태 나서 원전이 파괴가 됐어요. 그때 우리나라 신문을 쫙 보면 그 후쿠시마 사태가 날 때 모든 사람들이 뭐 하는데 줄 서 있냐? 첫째는 워터, 물을 얻으려고 줄 서 있어요. 그 다음에 나눠주는 식량을 받는 데 줄 서 있어요. 그리고 목표를 받는 데 줄 서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식량, 푸드, 워터, 에너지. 그래서 WEF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 아니라 워터, 에너지, 푸드. 이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경제 핵심이다. 이런 얘기. 그 중에 한 가지 에너지가 오늘 우리 이 포럼의 주요 대상이 됐고, 또 그 에너지가 환경에 또 인간 삶에 플러스가 되도록 하려면 우리 데일리 한국이 지향하는, 그래서 많은 이런 좋은 자문 마련해 준 데서 감사드리고, 여기 나오신 패널들 하실 말씀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고, 또 우리 프로에서도 좋은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WEF는 모든 인류를 잘 살게 하는 경제 포럼이지만, 또 우리가 에너지와 물과 푸드와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의 국민의 세계 모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 데일리 한국이 이런 기회를 또 기하로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은 매체가 되지 않겠냐. 지금도 뭐 좋은 매체입니다만은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여기 말씀을 많이 못 하시고 나오신 패널들, 또 끝까지 자리에 함께 해주신 패널 여러분에게, 여러 프로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